MBC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가 사망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었죠. 일단 중립기업 받고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MBC에 터무니없는 입장문이 나왔었습니다. 특정 세력이 MBC 흔들기를 위해 준동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진영 논리에 호소해서 풀어가려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죠. 사내 괴롭힘 때문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문에 정치 논리를 끌고 온 행태. MBC의 문제를 이 영상을 통해서 지적했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이중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억나시죠? 뉴진스 한이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사건. 민희진, 뉴진스 측이 하이브 측과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사옥 복도에서 인사를 안 받아준 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식의 주장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맞장구를 쳐주며 뉴진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사격을 벌였었습니다. 공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무엇보다 뉴진스 팬덤을 등에 업어 정치질을 하려는 저열한 행위였습니다. 그랬던 정당이 MBC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의혹이 터져나오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죠. 관련 청문회를 열려고 하는데 민주당 반대로 개최되기가 어렵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사건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걸 보면 정말 부끄러움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당과 MBC가 서로 상부상조형 관계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언론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결탁하는 정언유착. 이들은 이제 이걸 국민들께 숨길 생각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MBC, 민주당 문제 말고 조금 다른 지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여기서 이 MBC 오요한나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 입장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포함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한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섭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다는 게 고작 민주당 따라하는 것밖에 없는 국힘. 이념결사체라는 게 정당인데 도대체 무슨 철학, 이념, 사상을 추구하는지 알 수조차 없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좌클릭만 하며 거대 양당 구도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기생하면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국힘. 그들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비판은 그간 여러 차례 해왔었는데요. 이런 터무니없는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게 얼마나 좌경하다는 생각인지 당내에서 지적하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힘은 지금 이런 정책이 주요 현안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힘이 만들겠다는 고 오요한나 특별법. 현재 언론을 통해 확인된 이 특별법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리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 국민의힘 측은 이러한 법이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며 모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했죠. 현재 법안 전체가 공개된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오요한나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안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지는 겁니까? 천만에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들은 오히려 이 법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죠. 피해 호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회사와 특정 인물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고 이런 제도를 악용한 무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해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명시해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죠. 구체적인 법 조항을 볼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런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요구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등을 해줘야죠. 가해자에게는 곧바로 징계를 해야 하는데 이때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어떤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러한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간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지금 이 법 조항들을 보며 문제적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아셨을 텐데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에 상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무엇보다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고 수년이 지난 지금 직업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가 오남용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 기업의 인사팀 관계자는 언론에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로하며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령 무고라고 할지라도 신고를 했다고 신고한 사람의 근무처를 옮기거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회사 측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 상급자의 부서 이동을 노리고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인사 민원의 용도로 악용하는 거죠. 이 경우 회사 측은 곧바로 자체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가 피해를 당했다며 유급휴가 같은 걸 요구할 수도 있죠. 신고를 했는데 조사가 신고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이번에는 사건 조사를 담당한 인사부 직원을 다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나 비위를 덮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언론에 따르면 1, 2년 사이 신고자 한 명이 대상을 바꿔가며 22차례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통계를 봐도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데요. 법이 시행되고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체 신고 건수는 5,82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사 이후 법 위반 없음으로 결론 내려진 게 1,365건, 전체 신고 중 4분의 1 정도가 무고이거나 혐의 없음인 겁니다. 그런데 3년 후 통계를 보시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1,038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법 위반 없음으로 결론 난 게 3,623건으로 2.7배나 늘었죠. 전체 신고의 3분의 1 정도가 무고이거나 혐의 없음인 겁니다. 물론 실제로 억울한 사례는 더 많을 겁니다. 3년 사이 신고 숫자가 급증했고 조사해보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무고의 숫자와 비율이 증가했다는 말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 악성 신고자에 의해 피해를 본 회사들의 사례도 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인사 노무업계에서도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앞세워서 직장 상사나 동료를 무고하는 그런 악의적인 사례가 급증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법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기서 괴롭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법에는 그 구체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러니 하급자가 잘못을 해서 상급자에게 야단을 맞은 걸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나오는 거고,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신고하는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인사이동을 노리고서, 휴가를 노리고서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악의적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피해 호소인 측에 혹은 신고자 측의 주장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법정으로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도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모두 시간이고 돈이고 스트레스입니다. 게다가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재판부마다 이게 괴롭힘이다, 아니다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까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신고가 된 순간 회사에는 피해 호소인 혹은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요구에 따라 인사이동이나 유급휴가 등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 측이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피해 호소인 혹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내도 처벌을 받죠.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피해 호소인이나 신고자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법. 게다가 피해 호소인이나 신고자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부여되지 않고 완벽히 보호받으며 회사의 결정 과정에 있어 그들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도록 하는 법. 원래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향된 제도가 있으면 이를 악용하기 마련이죠. 피해 호소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여러 이득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사회 문제를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없었던 과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갑질 같은 게 처벌받지 않았나요? 천만에요.
사내 인사 담당자는 물론 경찰, 인권위, 고용노동부 등 신고를 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이 시대에 공론화의 방법도 다양하죠. 나쁜 가해자들을 신고하고 처벌받게 하는 방법은 이 법 이전에도 많았고 실제 처벌 역시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이 생겨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거나 근무 환경 개선 같은 게 있었나요? 글쎄요. 이를 증명할 만한 통계나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이 법이 악용되는 사례는 분명히 늘고 있고 또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라는 겁니다. 무고 숫자와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 호소인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이 오히려 직장 내 갈등과 정치화를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호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회사나 조직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이 피해 호소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죠. 즉, 직장 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직장 내 괴롭힘 프레임을 가져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피해 호소인 정치질을 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참고로 해외 선진국 중에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이 법이 악의적 피해 호소인에 의해 오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 방지 규정을 마련해뒀습니다. 피해 호소인에게 괴롭힘의 증거, 그리고 그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증명하게 하죠. 반면 한국의 법은 피해 호소인의 무고나 억지 요구로부터 사측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도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악용 사례가 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고오야한나 특별법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미 관련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하게 하겠다. 피해 호소인 측이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위에서 재심하게 한다 등 피해 호소인 측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준 그런 법제화를 하면 앞으로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피해 호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라 지목된 대상이 불이익을 당한 일이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인데 이런 문제를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법이라는 건 족쇄입니다. 만든 순간 국민들 모두가 그 법의 종속 대상이 되고 감시와 규제, 간섭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법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자유와 권리가 축소된다는 뜻이죠.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입법 만능주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무려 25,860건의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9,063건이 통과되었죠. 4년 내내 하루꼴로 국민들이 듣도 보도 못한 법 6, 7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난생 처음 듣는 법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규제와 간섭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작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그저 발의 숫자, 통과 숫자만 자랑할 뿐 자기들이 무슨 법을 만들었는지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질 공장에서 싸구려 공산품 찍어내듯 아무렇게나 법을 찍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동일 기간 다른 나라 입법 숫자와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수십 배로 많은 숫자의 법들을 찍어내고 있죠.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파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 인간 개개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스려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을 경멸합니다. 국가 규모와 권력이 한없이 커져가며 국민들 삶 곳곳에 간섭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라. 저는 그런 전체주의적 사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파로서 좌파에 맞서왔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믿고 국가의, 권력의, 정치의 폭주를 경계합니다. 그게 우파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랑 하등 다를 것 없이 국민들이 주목하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사람이 죽었다고 아무 실효성 없는 특별법이나 만들면서 쇼를 하려고 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런 모습을 보며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파를 자처하는 정당이 좌파적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한다면 그건 그냥 좌파 정당이 둘이 될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고오야한나 특별법에 반대합니다. 민주당 따라하는 건 나쁜 겁니다. 우원재였습니다.